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핵심 몇 가지 했습니까? 18까지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요 내용은 뭐가 되냐면, 오늘은 시장론 마무리, 정책론, 투자론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핵심 19, 주택 이호가 현상. 주택 이호가 현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거분리가 나와요. 주거분리. 그러니까 주택 이호가 현상과 주거분리를 한 묶음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택 이호가 현상을 자주 출제했지만 요즘은 주거분리를 자주 출제합니다. 주택 이호가 현상 개념. 주택이 이용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택의 질적 수준의 변화로 고가주택이 시간이 흘러가면 질적 수준이 변하죠. 노후화됩니다. 그러면 이용주체가 사는 사람이 변하는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한다. 이걸 주택 이호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빈집이 있어야만이 주택 이호가 현상이 발생한다. 공가, 빈집. 자, 그러면 주택 이호가 현상이 이제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럼 하향여가가 있고 상향여가가 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빨리 볼게요. 이게 고가주택이었습니다. 그럼 고가주택이었는데 노후화되면 고소득자가 떠나요. 빈집이 생기면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 저소득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소득 상위 계층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럼 이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걸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라든지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라든지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 이렇게. 이게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상향여가는 반대잖아요. 상향여가는 이게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되면 다시 소득 상위 계층으로 고가주택층으로 바뀐다. 그럼 저에서 고로 소득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 올라갔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러면 상향여가는 이게 상향여가인데 왜 상향여가 발생했을까?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고가주택. 그래서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고 상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다. 이 주택 이호가 현상은 무엇이 나오냐면 개념. 하향여가가 뭔데요? 상향여가가 뭔데요? 이 개념 주로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냐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냐 이건 낸단 말이에요. 고가주택 지역이 소득 상위 계층이 살던 지역이 저가주택으로 전환됐다.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하향여가입니다.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다. 그러면 상향여가는 반대야.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었다. 소득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전부 다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상하고 하가 반대고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이 반대고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하고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가 반대고 고가주택, 저가주택 전부 다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내니까 이제 시험도 반대로 해서 틀린 말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다. 그럼 OX, X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이제 받고 얘 상위계층 바뀌는 거 이게 나오죠. 주택 이호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주택시장에서 긍정적 현상, 부정적 현상, 긍정적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이렇게 나온다.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신축을 통한 공급이 증가한다. 요게 32대 때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주택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럼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했단 말은 고가주택이 노후화돼서 공가가 발생하면 거기에 저소득자가 들어갔다는 소리거든. 그럼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증가. 요걸 감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소. 틀렸습니다. 감소라고 하면 그럼 여기 보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주택 이호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임대료 규제는 긍정적, 부정적. 임대료 보조는요, 긍정적. 이렇게 하면 돼. 이걸 어떻게 쏙쏙들이 외우고 있겠습니까? 이거 다 외우면 공법은 언제 외울 거냐고. 자, 여기 내용이에요. 이런 거 봤어요. 여기는 결국은 이겁니다. 고비와 저가상이야. 고비와 저가상.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자, 여기는 저가주택 지역인데 경계에 인접했다. 이 지역을. 또는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 그래요. 그러면 저가주택인데 고가주택에 가깝게 있으면 아무래도 땅값이 비쌀 것이다. 할증거래. 반면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고가주택 지역인데 경계 인접했다. 저가주택이 인접했다. 고가주택의 사이드에 있다. 그러면 다른 고가주택보다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낮은 가격, 할인거래. 역시 할인하고 할증 바꿔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가끔씩 나오는데 할증과 할인을 자리를 바꿔서 출제한다. 그거 이제 할인, 할증 나오면 저가, 할증, 고가, 할인 이러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소득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의불가가 발생할 거고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정의불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내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나는 저가주택에 살면서 부의불가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근데 소득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너무 적죠? 1000만 원이 너무 적다. 100만 원에서 소득이 1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줍시다. 3천만 원 정도 합시다. 한 달에.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된다면 나는 저가주택에서 오는 부의불가를 피하고 정의불가를 추가로 간다. 고가주택으로 간다. 이게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지금 주거분리와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부의불가에서 나오는 피해는 피하고 정의불가에서 나오는 이익은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OX? 그 지문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고가주택 지역 노후화되면 그럼 수선 여부를 따질 건데 고가주택 지역은 수선하면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 중에서 어딘가 큰 게 일반적입니까? 가치 증가분이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가치 증가분이 더 크면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죠. 그럼 계속 고가주택 지역 남는 거야. 요거는 중요성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수선비가 더 크면 그럼 고가주택 지역인데 수선비가 더 크면 수선으로 하는 가치 증가분보다 저는 수선비라겠지만 시험은 수선 개량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선비가 더 크면 수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속 노후화되는 거야. 그럼 노후화되면 고소득자는 떠난다고. 떠나면 거기에 빈집이 발생해요. 빈집. 여기 이제 공가란 말 뺐는데 여기 공가를 발생하면 공가에 저소득자가 들어온다. 그것을 침입이라고 그래. 침입. 그럼 침입이란 말이 무슨 뜻이면 그런 건 되지 않아요. 침입은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이질적 요소가 들어와서 계속 저가주택 지역이 이렇게 생기면 이 지역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천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천이 또는 계승됐다. 요 계승을 천이라고 그래. 천이 계승됐다.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낸단 말이에요. 2번을.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이 수선비가 더 크다면 결국은 노후화돼서 침입 계승의 논리가 작동해서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었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었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하향여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하는가? 저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하는가?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한다. 어느 경우에 비용이 더 크다면. 그래서 이걸 고비하라고 한다. 고비하. 됐습니까? 이게 요거 고비하 요즘 잘 냅니다.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크면 하향여가야. 고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증가분이 더 크면 하향여가.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고가주택 빼버리고 수선비가 더 크면 일반적으로 하향여가 발생한다. 비용이 더 크면 하향여가 발생한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고가주택 꼭 넣을 필요 없어요. 비하. 비용이 더 크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러면 반대로 가치 증가분이 더 크면 상향여가 나온 거야. 이쪽에서. 자, 이제 저가주택 쪽으로 가볼게요. 고비하 기억하셔야 되고, 저가주택 쪽으로. 그럼 이제 고비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 봤잖아요. 고비하는 봤으니까 됐고. 그럼 이제 저가주택 지역 하자고요.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 중에서 어디가 큰 게 일반적이요? 수선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가주택이 남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수선으로 인한 수선비보다 가치 증가분이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그럼 이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은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뀐다. 그럼 고가주택 지역 바뀌어서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다. 이걸 저가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는 고비하가 나왔고 고비하. 이는 저가상 나왔습니다. 고비하고 저가상 중에서 어디가 시험이 잘 나와요? 고비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고비하. 벌써 얼굴이 부담스럽네요.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왔는데 벌써 부담스럽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개론은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그렇죠? 자, 5번. 5번은 아까 이거 봤던 겁니다. 이거. 고가주택 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이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할증.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이 여기네요. 할인. 됐나요? 네. 이제 핵심 20으로 갑니다.
핵심 19의 주택 이용화 현상은 이 정도까지만 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잘 찍자. 자, 주거분리. 그러면 주거분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무엇 때문에? 소득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가주택 지역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가주택 지역에, 이렇게 소득 때문에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주거분리라고 한다. 그럼 주거분리란 소득이 원인이 돼서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뭐라 한다? 주거분리라고 한다.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주거분리의 개념을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현상이다. OX, X, 소득 때문에, 이 지랄 같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소득 때문에 나눠지는 현상. 또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주거분리란 도시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OX, X,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고. 주거지역이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소득 때문에. 소득 때문에. 그럼 원인. 원인은 첫 번째가 소득이 나오는 거야. 소득. 자,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 그다음에 여과 현상, 예부 효과. 여과 현상, 예부 효과는 아까 그림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여과 현상과 예부 효과로 주거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주거분리가 나타나고 여과 현상과 예부 효과로 주거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세 번째 장소. 도시 전체적 현상일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거 아까 봤네요. 아까 우리 19번 주택 여과 현상 그림 봤죠? 그림. 그 그림은 주거분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여과 현상하고 주거분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주택 여과 현상 상향량과 하향량을 통해서 고가주택, 저가주택 나눠준 거 봤잖아요. 그래서 여과 현상으로 주거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그림 보면서 이렇게 그림 보면서 여기는 부예부효과, 여기는 정예부효과 나왔죠. 네. 그럼 예부효과로 주거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주택 여과 현상과 주거분리로, 아니 주택 여과 현상과 예부효과로 주거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소득 때문에 주거분리 나타날 수도 있고 여과 현상과 예부효과로 주거분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4번은 받고, 주거분리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예부효과를 추가하고 그러면 부예부효과를 피하라는 동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요거 봤네요. 다 봤네. 자, 불량주택 나왔습니다. 불량주택. 불량주택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불량주택을 이걸 뭐 민간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 그래요. 저가주택. 허름한 주택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저가주택이,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봐요. 시장이 실패한 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소득 때문에. 시장이 실패가 아니고 소득의 문제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량주택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하향량가 된 거야. 주택이 하향량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있다고. 저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가주택이 저에게 배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허름한 주택이 저에게 배분된 거야. 그래서 하향량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야.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 정반대야. 반대. 그럼 시장의 실패가 반대가 뭘까? 시장의 성공이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제 시장의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 산물이다. OX, X. 소득의 문제로 인한 하향여가 과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걸로 끝. 자, 이제 핵심 21. 여기서부터는 지대 이론입니다. 그러면 차액지대하고 절대지대. 그럼 차액지대 그러면 생각나는 거. 차액지대 그러면 생각나는 거. 비옥도. 그래요. 리카도부터. 리카도.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 희소성, 이게 지대 발생 원인이야. 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하면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니까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한계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조방 한계지라고 그래. 조방 한계지는 무지대가 된다. 고로 모든 토지에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지대 발생 원인 이렇게 3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그래서 여기서 암기상 리차 불란야잉 이렇게 나왔잖아. 리차 불란야잉. 그 다음에 가격이 뭘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또는 가치라고 배웠다. 가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는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는 낮아지고,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봤다. 암기하고 나왔잖아요. 리차 불란형 가지하고. 가지마왕 할 때가 가지가 아니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이제 이 한계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죠. 조방 한계지. 이걸 조방 한계지 그렇죠. 조방 한계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방 한계지는 지대가 없으니까 이걸 무지대다 하겠어. 무지대. 조방 한계 토지는 무지대가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리카도는. 리카도와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 절대지대입니다. 절대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에 뭐가 있다? 사유하에 있다. 그래서 토지가 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하라 말 않고 토지가 어떤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옥도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지대 발생 원인 토지의 사유와 배타적 소유, 요 배타적 소유라고 나온다고. 그게 사유화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한계지든 최열등지든 지대가 발생한다. 그로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봅니다. 생산비, 비용으로. 마르크스는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 생산비로 본다. 이거는 잘 안 내요.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대가 이제 학자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지대 가지고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생산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봤다. 요건 외우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요거까지 외우면 복잡해지니까. 요게 잘 나오면 그러면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봤습니다. 이렇게 외우라 할 건데, 근데 요 불로소득으로 본 사람이 누구요? 리카도.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는 정반대야. 반대. 그럼 리카도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면 그럼 마르크스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르크스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 마르크스는 지대를 잉여로 봤다. 그럼 올까 X일까? X. 생산비, 비용으로 봤다는 소리. 비용으로 봤다. 이렇게. 자, 됐어. 그럼 마르크스, 리카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굴까? 티네. 입지교차 지대설. 그 다음에 입찰지대, 준지대를 나왔네요.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농업입지론, 고립국이론, 동심원이론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업입지론, 동심원이론, 고립국이론 이렇게 나온 누굴까? 티넨. 티넨이 어떤 시골 토지에서 농사 짓는데, 근데 그걸 봤더니 동심원이론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게 농업입지론이야. 여기에서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나오는 거야.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로 보는 거야. 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여기가 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A 토지가 있는데, 자, 리카도는 요 A 토지 지대는 뭘로? 비옥도로. 마르크스는 토지가 사유화돼 있으니까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근데 티네는 요 A 토지 지대는 티네의 생각은 해야. 티네의 생각. A 토지 지대는 A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자. 그게 생산물. 내다 팔자. 생산물의 가격. 여기에서 생산비 빼고 그 다음에 뭘 뺀다? 수송비를 뺀다. 그리고 남긴 게 지대가 된다. 이렇게. 이게 티넨이 생각이야. 티넨이 생각. 그럼 A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이 1,000원이다. 생산비가 만약에 500원이다. 그럼 수송비 빼자. 그럼 수송비가 200원이다. 그럼 지대는 얼마다? 300원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B 토지가 있습니다. B 토지. 요 B 토지가 있는데 B 토지하고 A 토지 차이점 다 똑같은데 토지 면적 똑같고 비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다만 도심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있다. 그럼 A 토지까지 거리가 10km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오늘 수업은 여러분에게 뭘 막 이해시키고 그런 것은 투자로는 좀 필요하고 이 부분은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앞으로 수업은 계속 이렇게 돼. 앞으로 무슨 이론 수업을 한다. 여러분에게 막 서서히 알려주고 여기 보시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한다고. 나는 전달하고 너희들 하던 거 말 안 해라. 그래서 너무 내가 심하게 이야기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돌려봐야 돼. 아 그렇구나. 생각이 나야지.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부분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5, 6월달 그때. 근데 그것만 계속 보지 말고 짧게 1.2배속으로 이렇게 하라게. 이렇게 빨리. 그러고서 아 그렇구나 해야지. 그럼 A 토지 지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B 토지 갈까요? A 토지, B 토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만 뭔 맞춰야겠다? 거리. B 토지는 20km입니다. 그럼 A 토지 10km가 수송비가 200원이면 B 토지는 수송비가 얼마까? 400원이 되겠지. 그럼 지대는 얼마다? 100이다. 왜? 1,000원에서 500 빼고 그다음에 400 빼니까 100이죠. 그럼 A 토지, B 토지 지대 차이는 얼마까? 200. 그 200 차이는
생산물의 가격 차이입니까? 생산비 차이입니까? 수송비 차이입니까? 수송비. 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튀넨. 튀넨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야. 튀넨의 생각을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귀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흘러버리면 안 되고 잠시 머물러야 될 텐데 여기 튀넨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C토지 있다 이거야. C토지. 그럼 C토지는 생산물의 가격 1,000원, 생산비 500원, 수송비가 500원이라고 해봐요. C토지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요 튀넨도 이런 토지를 한계지라고 한 거야. 한계지. 한계지. 그러니까 튀넨에서 한계지란 말, 한계지는 니카도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튀넨에서도 한계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요걸 위치지대설이라고 그래. 위치지대설인데 요 튀넨에서도 한계지라는 게 나온다.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자, 3번까지 됐네요. 3번 토지의 위치의 차이, 수송비의 차이,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그러면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전략되기 때문에 지대는 높고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며 요 조방 한계점 나오죠? 요 조방 한계점이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그럼 한계진 지대가 0이다. 지대가 0이다. 지대의 크기는 결국 뭐가 결정합니까? 수송비가 결정하죠. 수송비가. 그럼 A토지는 수송비가 낮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거고 A토지 뭐예요? 거리가 가깝다. 수송비가 낮다. 그럼 지대는 높다. B토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지대는 낮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한 게 있다. 반자 빼고 내기 좋겠네요.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관계에 있다. OX, X 반비례관계에 있다. 반비례. 개론 배우다 보면 어디는 비례, 어디는 반비례 미쳐볼 것 같지. 그럼 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림으로. 이게 이제 지대 곡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림으로 봅시다. 지대, 도심, 거리. 여러분에게 그림 그리란 말 안 나와요. 그럼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도심에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있다 없다? 없지. 도심에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없지. 그럼 외가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외가 갈수록 지대는 높아야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대 곡선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이 토지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가 도심이고 지대가 이제 저대는 여기는 지대가 100원, 200원, 300원 쭉 올라갈 거니까 이건 지대는 0이니까 여기 지대로 보면 0이니까. 그럼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가 B 토지가 있고 C 토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요 C 토지를 뭐라 그런데? 조방 한계점, 한계치.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 그러면 우하향하는 지대 곡선이 된다. 우하향하는 지대 곡선. 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그 다음에 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동심원 이론을 응용했다, 원용했다, 이용했다. OX, O.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지가는 지대는 무엇이 중요할 겁니까? 현대 도시토지는 지가 지대가 무엇이 중요할까? 위치.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입지론 중에서 위치의 중요성, 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튀넨입니다. 그래서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의 입지론은 현대 도시토지의 지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이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 여기서 벗어나서 나왔다. 그러면 A 재수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까지만 됐어요. 요 내용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자 10월 마지막 주, 시험 보는 마지막 주까지 이제 개론이 수업이 잡혔는데 요 내용 시험 볼 때까지 최소 이런 속도로 해서 최소 3번 내지 4번 떠들어요. 실제로. 선생님 세워볼까? 세워봐. 듣는 안 듣는 듣게 돼 있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출제를 잘못한 거야. 이 정도는 다 하고 하니까. 애우고 가는 거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겠지만 사실은 지겨워서 합격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처기하고 무효로 한다 말이야. 예? 자, 이제 알론소 입찰지대 나왔습니다. 그럼 알론소 입찰지는 누구 이론을?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도시에 응용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가 나온 포인트는요. 최고, 최대, 가장 높은 이런 말 나와야 돼.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걸 뭐라 한다? 입찰지대라 한단 말이야. 입찰지대 최대 금액. 최대 금액을 최소 금액이라 내는 거야. 그럼 틀린 말. 입찰지대가 나오면 최대 금액.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그러면 요 1번은 잘 나오고 2번은 잘 안 나온다고. 2번은. 그러면 이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요 A라는 토지에 값이 1억을 제시했어. 1억을. 값이. 그럼 값은 왜 이 A 토지에 1억을 제시했을까? 값이 A 토지를 이용하면 1억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이 1억이 초과이윤이야. 초과이윤. 자기 인건비 빼고 초과이윤. 그럼 값이 요 1억을 제시해버리면 값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치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초과이윤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고 있는 이제 용의 최대 금액이고 그다음에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 0이 되는 수준.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다음에 3번, 4번. 3번, 4번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럼 3번은 이 1번지 A 토지를 누가 이용하는가 봤어요. 그럼 갑을병이 나오는데 갑을병이 나온다고. 누가 이용하고 볼까요? 갑은 1억 제시, 병은 을은 8천 제시, 병은 6천 제시. 누가 이용합니까? 갑. 그럼 T년의 입찰지대 이론에 의하면 A라는 토지의 이용 주체는 이 세 사람이 싸우다가 경쟁을 하다가 결국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사람이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는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하게 된다. 최대가 나왔고 또 최대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T년의 T년의 위치 지대설에서 지대곡선을 그려봤다고. 이렇게 지금 지대곡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하양. 그러면 입찰 지대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알론소가 말하는 입찰 지대곡선은 지대곡선이 여러 개 나온다고. 이게 상업용 지대곡선, 상업용. 그다음에 주거용 지대곡선.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 지대곡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도심부터 해서 여기 A 토지까지는 상업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상업용. 그래서 상업용을 이용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A 토지부터 해서 여기 B 토지까지 봐요. 그럼 A 토지부터 B 토지까지는 주거용을 이용할 수 있고 상업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게 주거용.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 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했다. 연결한 무슨 선이다? 포락선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높은 부분. 최대 가장 높은 부분. 포락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부분. 자, 끝났어요. 알론소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이어지는 게 마샬의 준지대가 나왔습니다. 마샬의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까? 기계기구의 사용료입니까? 기계기구의 사용료야.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주체에 대한 대가를 마샬이 준지대라고 한 거야.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발생하지 장기적으로 용구의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OX, X. 준지대는 공급이 고정됐을 때만 준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됐죠? 이 단기적을 일시적 그래, 일시적. 그럼 일시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이렇게 한다고. 이때만 준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장기가 되면 공급이 변한다고. 장기가 되면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준지대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용구의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틀린 말이죠. 단기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공급이 고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공급이 고정돼 있으면 지대의 크기는 생산요소 수요가 결정한다. 공급이 결정한다. 수요 크기를 결정한다. 준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1번하고 2번이고 3번은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됐어요. 준지대까지 끝났습니다. 자, 부수적으로 나온 게 파레토의 경제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온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입니까? 물론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포인트요? 비탄력성. 공급 비탄력성. 제가 우리 학원에서 받는 월급이 저의 보수잖아. 보수. 저의 월급이. 그럼 제가 생산요소 공급자가 받는 보수.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한 달에 150 받는다. 이렇게. 이 150만 원이 전용 수입하고 알파로 구성된다. 나의 전용 수입이 100만 원이다. 전용 수입은 내가 여기서 수업하지 않고 배달했을 때
다른 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전용 수입이야. 그러면 전용 수입이 100만 원인데 150 받고 있으면 50만 원을 덤으로 더 받고 있다. 이걸 뭐란다? 경제지대라고 한다. 그러면 왜 원장님은 내가 다른 일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런데 150만 원 줬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그럼 부동산학 개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겠잖아요. 그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이 탄력적이야. 근데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 그래서 저는 다른 일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원장님이 덤으로 50만 원 더 줘서 150 받고 있다. 요 덤으로 더 받고 있는 요거는 뭐라 한다? 경제지대라고 한다. 그럼 경제지대는 내가 받는 보수에서 150에서 뭘 뺀 것이다?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요걸 경제지대라고 한다. 그럼 경제지대 발생 원인은 생산요소 공급의 탄력성, 비탄력성? 비탄력성. 요 B자 빼고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고. 그럼 경제지대 크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개론 강사가 다 그만두고 저 혼자만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받는 보수는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그게 공급이 비탄력 됐잖아요. 그럼 내가 받는 보수는 엄청나게 커지죠. 그럼 경제지대가 나오면 이제 두 가지 기억해 볼게요. 경제지대 개념은 생산요소가 받는 보수에서 뭘 뺀 것이다? 전용 수입을 뺀 것이다. 전용 수입을. 근데 왜 덤으로 더 받을까? 덤으로 더 받는 건데 제가 배달했을 때보다 덤으로 더 받는 게 있다고. 배달하면 10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수업하면서 150 받는 거야. 그럼 50 더 받았죠. 그걸 경제지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불로소득이야. 저희 입장에서 불로소득. 그러면 왜 경제지대가 발생했을까? 왜 원장님은 홍 선생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150을 주고 있을까? 생산요소 공급이 개론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경제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의 비탄력성이 결정한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경제지대가 가장 큰 거라고.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생산요소 보수 전부가 내가 받는 전부가 경제지대가 되는 거야. 전용 수입은 0이 되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안 낼 것 같은 느낌에. 그럼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자, 이 정도까지 경제지대. 헤이그의 마찰 비용. 뭐만 기억하면 돼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뭐과 뭘로? 교통비와 뭘로? 지대로.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지대는 높아진다. 이 정도로.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나와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OX? 오, 그걸로 끝. 핵심 23가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그러면 세 가지. 동, 선, 다. 이 봅시다. 동시문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이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고, 동시문 이론 누구? 버제스. 선형 이론 호이트. 다핵심은 해리스와 울만.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이 가장 먼저 나온 거. 시카고시를 실제로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동시문 이론이 나오면서 동시문 이론이 나오면서 도시공간구조 이론이 나오면서 실증했다고 나와. 실제 증명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무슨 이론일까? 동시문 이론이야. 실증. 버제스가 시카고시를 실제로 가서 증명이 보이니까 실증. 실증이란 말 나오면 동시문 이론이고, 이 동시문 이론은 누구의 이론을 이용했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 농업입지론을 도시공간구로 이용한 거야. 버제스는 시카고시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친입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서 도시공간구로 이야기하고, 버제스의 동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왜 돌쇠만 쌀밥을 줍니까? 네? 중심 업무지역. 전이지대, 다른 말로 천이지대, 점이지대. 저소득층, 고수득, 통근자지대.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 등이 증가 감소. 끝. 더 이상 나온 게 없어요. 이 동시문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 확장시킨 이론이 뭐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동시문 이론은 핵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 단핵도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거의 두 가지만 내요. 첫 번째, 선형 이론은 도로망,
교통축,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채꼴 모양으로 선풍기 날개처럼 되어 있다.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 그 뭐 고소득자들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나니까 도심 교통축 가까이, 도로망 가까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예. 요 두 개의 이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을 수정또 보완한 게 뭘까?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다핵심 이론은 대도시가 되면 핵이 여러 개 생긴다. 그 핵이라는 게 특화된다는 거예요. 특화. 여기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여기는 주거 기능으로, 상업 기능으로, 공업 기능으로, 물류 단지로 특화된다. 특화. 그럼 주거, 상업, 금융, 물류 이렇게 특화된다. 이렇게 핵이 여러 개 생긴다. 이게 다핵 도시야. 그럼 이렇게 되죠. 다핵 도시, 다핵심 이론이야.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 특화된 지역으로 핵이 여러 개 생긴다는 이론이다. OX? 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 끝났으면 왜 다핵이 성립하는가? 다핵의 성립 이유. 다핵의 성립 이유.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첫 번째, 같은 업종끼리 몰려든다. 양립성. 동종 업종끼리, 유사 업종끼리는 몰려든다. 양립성. 이질 업종끼리는 흩어져라.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 세 번째가 특정 위치, 특정 장소가 필요하면 그것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 서울에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다 했잖아요. 네 번째가 업종별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그럼 서울 명동에 농사 짓고 있던가요? 아니죠. 왜 그래요? 농사 지어서는 서울 명동 땅에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진다 소리요. 요 네 개가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다핵심 이론에서는 주로 요걸 내는데 근데 요 1번, 2번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동종 업종끼리 분산 지향성 그래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동종 업종끼리 동종 업종끼리 비양립성 양립성 그럼 OX? X B자 빼고 양립성 그래야지. 유사 업종끼리 집중 지향성 그럼 OX O 유사 업종끼리 집중 지향성. 이종 업종끼리 분산 지향성. 됐죠? 끝. 자, 도시공간구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하는 공부가 못 따라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으니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소득 증가와 뭐다? 교통의 발달. 근데 도시공간구조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교통의 발달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OX, X.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교통이 발달하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소득 수익이 높아지면 외곽으로 확대된다. 도시공간구조가. 교통이 발달하면 외곽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두 가지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티넨의 고립국 이론, 농업일지를 동심원 이론을 도시공간구조에 이용했다. 도시 생태학적, 침입경쟁, 천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야. 도시의 동심원은 공간구조가 중전, 저고통. 요거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 갑자기 나왔네. 아까 그거 다 세버리고 제가 요거 그 가운데 가서 안 해왔네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요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네. 호이트의 선형 그렇죠. 잘못 미안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시공간구조는 뭐요? 교통축. 버제스의 동심원인을 수정 보완했다. 그다음에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축을 따라 확장되는 동심원인을 변형한 선형으로 형성되는 이론이다. 근데 뭐가 나와야 될까?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공간구조의 도시 주거 공간 유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은 도로에 가깝게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나왔습니다. 도시의 토지 유형은 동심원이나 선형처럼 하나의 핵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리된 핵을 중심으로 전체 도시 구조가 형성되는 이론이다.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이렇게 네 가지 봤습니다. 자, 핵심 24로 갈게요.
상업입지론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올까요? 네일리, 소멸 법칙.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딱 두 가지. 뭐가 뭐?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죠. 흡입력은 A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깝게,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깝게. 끝. 이론적으로 나온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 소매 중력 모형은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두 가지고,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만,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 계산 문제 나온다면 두 가지 물어본다 했잖아요. 도시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그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는데, 근데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B 도시 시장 점유율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 1번 시장 점유율을 구해봐라.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뭐? 여기 C 도시가 있고 C 도시 인구가 1000명이다. 1000명. 그럼 1000명이면 이 C 도시 인구 1000명을 A 도시가 몇 명 끌어가는가? B 도시가 몇 명 끌어가는가? A 도시의 유인 인구수, A 도시 이용객수 구해봐라. 이 두 가지만 된다. 계산 문제가. 자, 계산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 문제 두 개 있다는 것을 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을 수정한 사람이 누구? 컨버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는 계산 문제도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또 하나, 이론적으로도 하나. 도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A 도시와 B 도시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럼 A 도시 인구 10만 명, B 도시 인구 10만 명. A 도시와 B 도시의 거리 10km. 그럼 중간지점 5km. 그럼 A 도시 크기와 B 도시 크기가 똑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중간지점이 되겠죠. 그럼 A 도시가 20만이다. B 도시는 10만이다. A 도시 상권이 멀리까지 간다. 그럼 B 도시 상권은 멀리 안 간다. 그럼 컨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이 가면, 분기점 모형이 가면 도시가 두 개 도시가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어느 지점인가? B 도시에 가깝게 결정한다. 작은 도시에 가깝게 결정한다. 그게 네일리고, 이걸 수정해서 정확히 어느 지점인가를 계산하겠다. 그건 누구? 컨버스. 두 소매시장 간, 두 도시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 이론을?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근데 저는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했지만 이걸 소매 인력 법칙이 않고 소매 중력 모형 그래. 소매 중력 모형. 모형을 수정했다. 이게 누구다? 컨버스다. 컨버스. 시험 이렇게 나오죠. 컨버스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여 두 소매 시장 간, 두 도시 간 상권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식, 아니 설정식, 분기점 설정식을 도출했다. OX? O. 딱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두 번. 그리고는 계산 문제지. 자, 세 번째가 누구 나올까요? 허프. 허프 다 봅시다.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한 거야.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비자들이 주변에 매장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A, B, C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다. 그래서 확률 모형 그래요. 근데 뭘 통해서?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소비 형태. 그럼 여러분의 소비 형태는 물건 사러 갈 때 한 500km 갑니까?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 500km 지점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500km 지점, 인천에서 부산까지 500km 될까요? 500km는 안 될걸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제주도까지도 500km 되려나? 그럼 물건 사러 제주도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 형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결국 뭐냐?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 소비자는 물건이 많은 매장에 가려고 한다. 그걸 이용해서 소비자가 A, B, C, 즉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시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시적 분석이 있었죠.
거시적 분석이 뭡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그럼 요 A 매장이 있는데, 요 A 할인점이 있는데, 요 A 할인점은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을 중심지 이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중심지 이론. 허프의 중심지 이렇게 불러. 매장이 나오면 다 중심지야. 중심지는 주변에 물건을 파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그래. 주변에 물건을 파는 장소가. 그럼 할인점 A, B, C, 백화점 A, B, C, 동네 슈퍼 A, B, C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중심지라고 해요. 백화점 중심지, 동네 슈퍼 중심지, 할인 매장 중심지. 이제 그만해 이제. 그 매장 이렇게 있잖아. 중심지라니까. 중심지. 중심지라는 개념은 서울 명동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물건을 파는 장소가 중심지라고. 그럼 우리 학원은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럼 허브가 봐봐요. 허브가 요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A, B, C 매장에 몇 퍼센트 가는가? 그러면 A 매장이 A라는 중심지에 몇 퍼센트 가는가? 그러니까 중심지 이론이지. 그러니까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은 요 끝나면 크리스탈 나오는데,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은 요 A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허프는 A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A 백화점이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가 A 백화점에 몇 퍼센트 가는가? 그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야. 그럼 허프도 백화점 이야기하고 크리스탈러도 백화점 이야기하는데 전혀 각도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야. 크리스탈러는 요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소비자가 몇 명이 옵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고.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다고 그래. 거시적이라고 하고, 허프는 백화점이 있어. 만들어진 건 생각 안 해. 소비자들이 몇 퍼센트 가는가.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을 미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탈러는 미시적, 거시적? 거시적. 애울 필요 없어요. 크리스탈러, 크다, 그럼 허프는, 여러분 허프 보셨어요? 안 봤죠? 저도 안 봤는데 허프는 여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이 모르는 사람도 안타까워 죽겠다. 허프는 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나와서 틀렸다. 그것은 배신이야, 배신. 배반이라고 이렇게.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은 허프가 이 소비자들의 개성, 심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A 매장에, B 매장에, C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는 소리야. 요거 중요하죠. 요거. 근데 그 확률은 무엇이 결정하냐? 세 가지가 결정하다는 소리야. 그, 수, 면이. 소비자들은 소비자 점포의 거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가는 거야. 거리가 멀면 조금 가고 이런 소리야.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의 수. 여기 소비자가 1000명 있는데 근데 B하고 C 매장이 없어요. 그럼 A로 가는 거야 다. 근데 B하고 C가 생기면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경쟁 관계 매장의 수가 늘어나면 A 매장 입장에서 경쟁 관계 수가 늘어나면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그럼 A가 가깝게 있다. A가 소비자랑도 가장 가깝게 있다. 근데 A 매장 크기가 아주 작다. 기능이 다양하지 않다. 그럼 A 매장은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면적이 결정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거수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무엇이 결정한다? 거수면으로 결정한다. 거수면. 거수면으로 결정하는데 요 거수면이 중요하고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얘가 작년에 나왔던 건데 그러면 여기 2번하고 3번은 쉬워요. 면적이 이 A 매장의 면적이 크면 많이 가요? 적은 가요? 많이 가죠. 그러면 매장의 면적과 이 면적과 확률은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비례입니다. 비례. 자, 면적이 비례, 확률은 면적이 비례하는 거야. 이 말은 면적이 크면 기능이 다양하니까 많이 간다는 소리야. 그다음에요. 여기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의 수 봐봐요. 그럼 여기는 A 매장밖에 없다. 그럼 A 매장은 100% 가는 거야. 그 B 매장이 생겼어요. B 매장이 생기고 A 매장까지 거리 10km, B 매장 거리도 10km, A 매장의 면적 500제곱미터, B도 500제곱미터 된다고 봐요. 그럼 A 매장과 똑같은 매장이 하나 생겨버린 거야. 그럼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하나 더 생기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요 쇼핑할 확률은 이런 점포의 수의 비례 반비례? 반비례. 점포 하나밖에 없으면 100% 가야 돼.
점포가 2개로 늘어나면 50은 줄어들어. 3개로 늘어나면 3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면 점포의 수의 비례 반비례. 자, 그다음에요. 여기 소비자와 거리. 근데 흡부의 확률 모형은 뭐가 나오냐면 공간 마찰계수가 나와요. 공간 마찰계수. 근데 이 거리는 공간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한다고 그래요. 여기 거리는 비례 반비례하지 말고 공간 마찰계수 승이 말한다 반비례. 요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이걸 이제 잘못 내서 이제 복수답이고 그래서 대결했는데 그건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확률은 소비자가 특정 매장 쇼핑할 확률은 일단 점포의 수의 반비례 이건 명확해요. 면적이 비례도 명확합니다. 내 흡부의 확률 모형은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있고 그 공간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많이 간다 적은 간다 적은 거예요. 그럼 공간 마찰 계수가 3이다. 그럼 공간 마찰 계수가 3승이거든. 3승. 그럼 거리가 10km고 공간 마찰 계수가 3이다. 그러면 3승이거든. 그럼 이 공간 마찰 계수 승의 비례 반비례. 이렇게. 흡부의 확률 모형에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하렵니까? 멀리 가고자 합니까? 가까운 곳에서. 이 지문이 이제 나올 때가 돼서 3번. 요거는 그동안 2번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 큰 마트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 동네 슈퍼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네 번째가 공간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는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로 인한 특정 점포 이용에 따른 고객의 부담의 정도. 여기 소비자가 있고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는데 A 매장까지 10km, B 매장도 10km. A 매장은 포장돼 있고 직선이고 그리고 B 매장은 10km인데 B 포장이고 산이 이렇게 있고 하천이 흘러가고 그러면 거리는 똑같은데 소비자가 B 매장까지 갈 때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커진다고. 이걸 공간 마찰이라고 한다고. 그 공간 마찰이 큰 게 A입니까 B입니까? B. 그 크기를 숫자로 표시한 게 공간 마찰 계수야. 그러니까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것은 공간의 마찰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 공간 마찰 계수야. 그럼 공간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것은 교통 조건, 공간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마찰 계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 마찰 계수가 작아지면 그러면 쇼핑 갈 확률은 높아진다, 낮아져? 높아지지. 그럼 반대로 교통이 나빠지면 공간 마찰 계수는 커질 것이고 그 매장이 많이 안 갈 것이고 공간 마찰 계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야. 교통 조건하고 이 B라는 매장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가. 그럼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하고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마찰 계수는 달라진다. OX? O. 그럼 여기 2번이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달라지는 거야.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그럼 전문품하고 편의품 둘 중에서 어떤 게 마찰 계수가 커질 것인가? 편의품, 일상용품은 전문품에 비해서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크다. 아니. 크다. 꼭 작다고 느껴진다. 크다라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두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요 B 매장까지 10km인데 10km 두부 사러 간다. 두부 사러 가면서 하천 건너고 산 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머님이 B 매장 가서 두부 하나 사와라. 그 두부 사러 갈 때 하천 건너고 산 건너고 10km 왔다 갔다 해야 돼. 가는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계모 같아.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B 매장에서 지금 노트북 판다. 노트북 사라. 그러면 어머니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 여기 교통 조건은 똑같아 지금. 똑같은데 요 B 매장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가에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여기 B 매장에서 지금 하천 건너고 산 넘어온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사러 간다. 그래도 안 사러 갈 거야 나는. 그치? 가깝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 B 매장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부분 자 정리해 볼게요. 2번하고 3번. 공간 마찰 계수의 크기는 교통 조건하고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OX? O.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통이 좋아지면 마찰 계수는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쇼핑을 많이 갈 것이고, 자, 취급하는 물품이 전문품이냐 일상용품에 따라서 마찰 계수는 달라지는데, 전문품이 일상용품에 비해서 편의품에 비해서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작다. 여기 이제 31회 때 답이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전문품이 더 크다고 했어. 크다고.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자, 허프의 확률 모형. 계산 문제 빼고 이론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갈게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중심지론까지 하고.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거시적, 미시적, 거시적. 그거. 요 크리스탈러가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자인데 이분이 1940년대 독일의 남부 도시를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남부 도시를 여행하면서 독일의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여기 하나 있고, 백화점. 여기 백화점 있고, 그 백화점보다 더 작은 규모를 갖는 중심지들이 이렇게 큰 대형 마트가 있다는 소리야. 대형 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슈퍼가 있다는 소리야. 슈퍼 이렇게. 이게 중심지의 구조야, 구조. 그러니까 독일의 남부도시 여행하면서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본 거야.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거시적 분석이야. 그러니까 크리스탈러가 재화의 도달거리, 채소 요구치 이걸 이용해서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중심지가 뭐냐? 채소 요구치가 뭐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냐? 채소 요구 범위가 뭐냐? 요거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러는 이렇게 나와요. 요 2번 지문이 나오려면 크리스탈러는 재화의 도달거리, 최고 요구치의 관계를 통해서 중심지 형성 과정을 말하는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이다. 그럼 올까 있을까? 오, 이렇게. 그럼 중심지는 주변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고, 이제는 중심지는 안 나올 거라고. 중심 개념은. 근데 중심지가 계층화되어 있는 거야. 계층. 요 백화점은 고차 중심지 그래. 고차 중심지. 그러면 여기 대형마트는 중차. 근데 중차란 말은 잘 안 써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저차. 이렇게. 그러니까 크리스탈러가 중심지를 고차, 중차, 저차 나누고 이 중심지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최소 요구치는 뭔데? 최소 요구치는 이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열기 위해서 소비자가 몇 명 있어야 되는가?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 중심지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소비자 수. 그러면 이게 1000명이다. 최소 요구치가. 그러면 요 A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열려면 최소로 소비자가 몇 명 있어야 한다? 1000명. 그 재화의 도달거리 갈게요. 재화의 도달거리는 중심지가 백화점이 물건을 팔면 어디까지 팔려나가는가? 중심지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거리. 그럼 요 인천에 있는 백화점이 물건을 팔면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가? 인천 시내까지만 간다. 그럼 인천 시내 전체가 뭐요? 재화의 도달 거리가 된다. 중심지 활동이 제공하는 공간적 한계 범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요건 이제 중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다, 1이 되는 지점이다. 0. 요 수요가 0이 된다. 그러면 판매가량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수요가 0이 된다. 판매량이 0이 된다. 요걸 1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1이 된다. 이렇게. 그럼 크리스탈의 중심지론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 가볼게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 그럼 이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열기 위한 조건. 최소 요구치가 1000명이야. 그러면 소비자가 최소한 1000명 있어야 돼. 근데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소비자가 500명밖에 없다. 이렇게. 최소 요구치는 1000명인데 재화의 도달거리에 사람이 500명밖에 없다. 그럼 백화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1000명이면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소비자가 1500이다. 1000명만 오면 되는데 1500이 온다. 그러면 계속 문을 연다는 소리야.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여기가 재화의 도달거리면 최소 요구치 이 안쪽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결국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부터 커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한다. 자, 여기 이제 7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7번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고차 중심지가 있고, 요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자, 요거 마지막 쉬었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고차, 저차가 거리 봐요, 거리. 그럼 고차 중심지끼리 거리, 저차 중심지끼리 거리가 어디가 더 멀어요? 고차가 멀죠. 고차가 멀죠. 멀다. 규모, 크기, 중심지의 크기. 그럼 고차가 커요, 저차가 커요?
고차가 크다. 기능은 고차가 다양합니까? 저차가 다양합니까? 고차, 다양. 그러면 이 고차가 저차보다 크다, 멀다, 다양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최소 요구치도 더 많죠. 백화점의 최소 요구치가 동네 슈퍼 최소 요구치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전부 다 생략하고 빼고, 그 말 잘못했으니까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보다 딱 하나 빼고, 한 가지 빼고 크고 다양하고 멀고 이렇게 된다고. 고차가 딱 하나가 반대야. 반대. 수 중심지의 수. 그러면 고차 중심지가 백화점이야. 그 인천에 있는 백화점 수와 저차 중심지 동네 슈퍼의 수는 어디가 더 많아요? 저차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요 중심지의 수만 고차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를 비교하면, 고차하고 저차를 비교하면, 그럼 중심지의 수만 고차가 작고 나머지는 고차가 크고 멀고 다양하고 많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비교할 때 요거 다 외울 필요 없이, 혹시 7번이 나오면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 비교가 나오면 딱 하나만 반대다. 하나만 수만 중심지 수만 고차가 더 작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차가 크고 멀고 다양하고 많고. You know? 예, 됐어요. 예. 자, 이제 5번 넬슨의 소음의 입지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끝낼게요. 이번 시간. 넬슨의 소음의 입지론.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당신이 핸드폰 케이스 가게 하려면 어디에다가 가게를 두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넬슨의 소음의 입지론이야. 특정 점포가, 핸드폰 케이스 가게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 그걸 제시했다는 소리. 요것밖에 안 나와. 소음 입지론. 자, 고생하셨고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되셨나요? 예.